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채권을 함께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채권 투자 정말 해야 되는지, 투자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면 채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과 채권에 5대5로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리니티 연구원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4%씩 인출하게 되면 30년 동안 소비를 하더라도 자산이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 확률이 자그마치 96%니까 투자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주식과 채권이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4% 룰이 적용된 거죠. 가끔 4% 법칙을 설명해달라는 댓글이 남겨주시는데요.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억을 투자한다면 6억에 4%를 적용하면 2,400만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매달 200만원이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한 돈에서 매년 4%씩 뺏은다. 그건 매달 200만원씩 사용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뺏으더라도 내 자산이 줄지 않는다는 게 4% 법칙입니다. 실제로 앞에 사례에서 96% 확률로 자산이 줄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옴마의 웨이님,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5대5로 투자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4%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각자 매달 소비하는 금액이 다르겠죠. 조금 더 확장된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6억, 9억, 12억으로 투자했다면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인출하더라도 자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이 황금 보따리를 빨리 채워야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자산이 증식되는 플랜인데, 그게 아니라 30년간 내가 소비하면서 자산이 줄어들어도 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얼마씩 모아야 될까요? 뒤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면서 줄어들어도 된다,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선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4%가 아니라 7%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동일하게 내가 소비 금액이 200, 300, 400이다 그러면 자산은 3억 5천, 5억 2천, 7억을 모으면 됩니다. 내가 매달 300만원씩 소비한다면 30년 동안 이걸 쓰려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은 5억 2천만 원을 모으면 됩니다. 앞에서는 9억을 모아야 됐는데 그거보다 더 저렴한 금액이죠. 이 인출 계획은 85% 확률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96%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건강한 투자 전략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확률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중간중간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 2000년도, 2008년도 경제위기 때 주식 하락이 컸습니다. 그 당시 채권이 방어를 잘 해줬는데요. 확률을 100%로 만들려면 우리가 1, 2년 정도는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도셰퍼의 돈에서 경제적 에어백이라고 이야기한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위기시에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 주식과 채권이 함께 무너지면서 채권에 대한 의심이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채권에 대한 기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 과거에 채권과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2019년 차트인데요.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건 장기 채권 TLT고, 그리고 파란색은 VO, S&P 500을 나타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주식이 내려가면 채권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반대의 성향을 갖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섞는다는 건 내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과 같고, 우리가 장기 투자했을 때 상당히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부터 채권이 크게 하락하니까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는 채권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까지 보면 3에서 4조 원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2022년 20조를 넘겼습니다. 5배나 증가한 거죠. 현재 2023년 2월 초까지만 계산하면 3.6조입니다. 거래가 이만큼 일어났는데요. 12월까지만 하면 한 30조가 좋게 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금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예금 대신 채권으로 갈아탄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채권 투자자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채권을 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는 이참에 자산 배분을 해보겠다, 자산 배분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위험한 건데, 타이밍 투자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저하게 채권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상승할 때 수익, 시세 차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세 가지 각자에 따라서 투자하는 자산이 다를 거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내가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목돈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이 돈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겠죠.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채권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토지신탁에서 나온 채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4.6%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예금이 있다면 예금에 들으셔도 좋겠죠. 세후를 봤더니 4.01%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 밑에 잔존일입니다. 361일이 남았으니까 내가 1년 이상 있다가 써야 될 돈이라면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한 300일 있다 써야 된다 그러면 아니겠죠. 61일을 더 있어야 되니까 이거 중간에 찾아야 되는데, 중간에 찾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4.01%니까 4%라고 치고 분기마다 100만원씩 받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을 채우고 나면 400만원을 받고 1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4개월 차에 빼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100만원을 받은 뒤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단가에서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2% 마이너스라면 9,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00만원 받았다 하더라도 200만원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00만원 손해인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채권은 매도하게 되면은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잔존 일수를 체크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이지만 나는 너무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1억 중에서 9천만원은 채권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4% 이자가 나오니까 36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1,0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손실은 36%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본전이 돼야 되니까 채권 이자로 벌어들인 정도까지만 손해를 봐야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가 되면 4% 이상부터 수익이 크게 되는 거고 자산이 증식되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최선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위해서 개별 채권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봐야 될 거 신용등급이죠. A 이상인 것만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3개가 다 A등급 이상인 거죠.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세후 수익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4.69, 4.16, 4.01%입니다. 제가 키움증권에서 봤는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키움증권 말고도 미래에셋, 삼성증권 들어가시면 동일한 거지만 세후 수익률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게 맞는 혹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야겠죠. 잔존일수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써야 될 때 잔존일수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1년 뒤라면 1년보다 좀 적은 일수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개별 채권에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을 목적으로 장기 투자로 채권을 담는 건데요. 제가 책에서도 잔소리처럼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죠. 지금 채권이 없다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담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 중에서 채권은 10에서 20%를 담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럼 채권 10%는 무엇으로 담으면 될까요? 국내와 해외로 채권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단기채부터 국공, 회사채 등이 있고 그걸 다 합쳐놓은 걸 종합채권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동일한데요. 우선 국내에서는 국공과 회사채를 섞어놓은 종합채권을 보겠습니다. 국내 채권을 보면 앞에 브랜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합채권을 말씀드렸으니까 총 보수가 저렴한 친구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덱스, KB스타, 솔입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적혀있는 게 채권 ETF가 담고 있는 신용등급입니다. A등급 이상이라든지 AA등급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총 보수는 모두 다 저렴한 편입니다. 0.05에서 0.045%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조금 더 다양한 채권을 볼게요. 미국 국채랑 회사채, 종합채권이 있는데요. 자산 규모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종합채권이 가장 많죠. B&D가 87빌리언 달러입니다. AGG도 85빌리언 달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높은데요.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탑10에 들어가는 놈이 이 두 개입니다. 그만큼 순위가 높고 QQQ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만큼 여기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오면 미국 국채는 단기, 중기, 장기 채권으로 SHY랑 IEF, TLT가 있습니다. TLT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회사채가 있는데요. LQD가 33빌리언 달러,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각각의 특징을 뽑아서 미국채에서는 TLT, 회사채에서는 LQD, 그리고 종합채권에서는 BND를 가지고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권 ETF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산 규모 면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BND가 압도적이고요. 총 보수를 봤더니 BND랑 LQD가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BND가 더 저렴하긴 하죠. 0.03%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제가 지금 최근 30일 동안의 배당률을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높은 거는 LQD죠. 5.16%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LQD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QD ETF는 회사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 회사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섹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은 은행이고 25%입니다. 필수 소비재가 17%, 커뮤니케이션이 13%죠. 그리고 다른 식으로 한 번 더 보면 등급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용등급 BBB가 47%, A가 42%입니다. AAA, 트리플 A가 1.5%밖에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미국 회사채로 트리플 A를 가지고 있다. 요건 딱 3개 기업밖에 없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입니다. 그것의 비중이 1.5%란 이야기고, 여기서 BBB는 한국의 BBB랑 천지 차이입니다. BBB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테슬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말에 등급이 올라서 BBB에 올라온 건데요. 그만큼 신용등급이 BBB가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만큼 회사채 중에서도 강한 신용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게 LQD입니다. BND ETF는 종합채권이니까 국채랑 회사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채의 비중이 33%입니다. 그 안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면 BBB가 14%, A가 12%입니다. 요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종합채권 BND가 가지고 있는 종목수가 1만 개나 됩니다. 그만큼 자산 배분을 많이 해놨다는 거죠. 단기, 중기, 장기 채권 모두 다 투자하고 있고 중기 채권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채권 3가지의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빨간색이 미국 국채 TLT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죠.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LQD랑 BND는 중기 채권 성향을 띠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이 적은 편인데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면 변동성이 적은 LQD랑 BND가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나는 꼭 국채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기 채권인 IEF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타이밍 투자인데요. TLT랑 LQD의 차트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고점 대비 하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41% 하락하고 23% 떨어졌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 하고 타이밍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있지만 작년에도 타이밍 투자를 위해서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흘러내려왔죠. 그만큼 타이밍 투자는 어려운 투자입니다. 객관적으로 TLT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TLT의 2007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인데요. 바닥과 상승 이런 박스권을 그려보면 13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현재부터 12%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12%를 위해서 타이밍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타이밍 투자는 채권보다는 주식에 더 가까운 투자가 맞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나는 레버리지 상품인 TMF에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실제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이랑 동일하게 바닥과 상승을 체크해보면 28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금액을 봤더니 259% 상승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TMF에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높이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부터 떨어지는 걸 체크해보면 83% 하락했습니다. 이 80%의 하락을 나는 견딜 수가 있다. 분할로 매수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만 이게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TLT랑 TMF를 가지고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TLT에 내가 1000만원을 투자했다. 10% 올랐다면 당연히 1100만원이 되고 1100만원에서 10% 떨어지면 더 큰 금액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990만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 30% 올랐다가 30% 떨어지겠죠. 그러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910만원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 갭은 80만원이 되는 건데요. 이게 한 번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건데 2번, 3번, 4번 계속 반복된다면 계속 내 자산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요 등락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 자산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는 방향성을 맞춰야 되고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타이밍 투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인하한다 혹은 인상한다, 달러 약세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주력인 ETF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TLT, LQD, BND
BND 요거 앞에서 소개드린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 반대되는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숏에 베팅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달러 약세에는 당연히 달러를 해지할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다 하면은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바뀌고 그 이론을 달걀으로 표현했습니다. 금리 고점이랑 저점을 기준으로 시계의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점부터 보면 금리가 인상,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럴 때는 예적금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금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돈이 예금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죠. 그리고 금리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 채권에 투자합니다. 현재 스마트한 머니들은 이미 채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바닥을 향해 갈 때는 대출 이자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게 되겠죠. 주식에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이는 계속돼서 반복하면서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데요. 코스톨라니 이론은 아직도 실용 가치가 높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쫓아서 타이밍 매매는 하지 않는데요. 단지 흐름을 파악하고 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 뿐입니다. 길게 투자하려면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